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심화반 9주차입니다. 별도로 그 5, 6월달 개강 안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3, 4, 5, 6이 이어지는 반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이 그 교재로 내용으로 치자면 이제 남색책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 관련한 부분입니다. 일단 환류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론에 나와 있는 목차들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역사교육이란 뭔가라고 이렇게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의 개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교육의 의미라고 하위 목차를 두고 지금 이렇게 따로 두 개를 두고 있죠. 교과교육과 역사교육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고 교수내용 지식과 역사교육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일론의 관점에 따라서 목차를 분류해 둔 거고요. 이게 연구론의 관점에 따라서 지금 목차를 분류해 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과교육학의 여러 가운데 그러니까 10여 개 그 교과가 있으면 그 10여 개 교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유한 교육이론, 이걸 교과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교과교육은 이렇게 교육학과 유상관계를 놓고 보면 교육학보다는 하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교과교육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교과교육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역사교육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위계로 치자면요. 따라서 교과교육과 역사교육이다라는 말은 일반 교과교육과 역사교육의 특수성 이걸 고려하자는 게 아니라 교과교육의 하나로서 역사교육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자는 거니까 영일론의 관점에 따르는 개념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 내용 지식, 꼭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인데 이 내용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론의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텍스트를 읽어나가면 텍스트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요. 이 두 가지 관점대로 어쨌든 취하면서 이 두 가지 스탠스를 잘 보고 해당 텍스트 내용을 읽어가셔야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역사교육의 특성인데요. 역사교육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내재적 특성하고 외재적 특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번 들어가 있는 게 내재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교육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 이것은 외재적 특성으로서 사회나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역사교육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사회나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역사교육의 성격을 의미한다고요. 이 부분 역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저자가 쓰고 있는 역사교육의 개념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가 분류해둔 이 네 가지 특성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관점인가 보구나라는 걸 알고 읽으셔야지 저런 것들을 모르고 읽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아이가 흘러가고 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챕터가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연구 영역은 전체를 포괄하는 건 아니고요. 역사교육사, 역사교육의 발달사가 그러니까 1955년부터 통상 우리가 잡기 시작하는데요. 현재까지니까 2022년까지다라고 보면 좀 퉁치고 버리고 해서 약 70년 사가 되겠죠. 역사교육 70년 사 가운데 이 장을 집필하신 양호한 교수가 지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요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론, 교수학습론,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 이런 부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최근 트렌드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다요. 이것도 역시 역사와 이론적 논의와 연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더랬죠. 따라서 1번보다는 2번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읽으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하고 잘 비교도 해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와 연관해서도 잘 비교해가면서 읽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적론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역사교육의 목적과 다양성, 그래서 전통적 역사교육의 목적 5가지를 언급하고 있고 이 전통적 역사교육 목적의 허와 실이라는 이름 하에서 전통적 역사교육의 목적 5가지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도 알아야 될 것이며 또 그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었던 대안적인 노력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교수학습론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이기도 하고요. 교사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또는 교사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그 전까지는 교수학습론, 교수학습 이론이라는 관점에서요. 이제 여기 바뀌었죠. 인식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곧 교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업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고 실제 수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써드릴까요? 실제 수업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인식노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문답법, 강의법, 뭐 이야기식 수업 이제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야기식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식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또 학습자는 어떤 양상으로 이야기식 수업을 받아들이고 있고 교사는 어떤 양상으로 이야기식 수업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수업을 천천히 뜯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듯이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세 개로 나누어서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학습자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실제 그들 간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학습자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라는 논의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과 외적 역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습의 주된 통로가 이제 더 이상 학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역사학습의 가장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미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토대로 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또는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외부적인 통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런 외부적인 통로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역사답게 받아들이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변형하면 미디어가 역사학습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미디어가 역사 교육에 끼친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또 교사가 이를 활용한다면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들이요. 일본율 출신의 그 호주 대학교의 교수인 테사 모리츠라는 사람이 쓰고 있었던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을 옮겨두고 있기도 해요. 나중에 제가 중간에 한번 소개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목이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이죠. 1990년대 이후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역사적 사고에 관한 연구가 있었죠. 그죠? 곧 암기식, 주입식 수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점. 둘째, 연구론의 관점에 부합되는 학습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점. 그다음 셋째, 실제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력과 역사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역사적 사고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고, 저 역사적 사고에 관한 관심이 촉발됨으로써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역사 의식에 관한 관심도 다시 제고됐고요. 1950, 60년대가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나타났던 역사 의식의 계열화 연구가 개인적, 심리적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됐다라면 1970년대는 독일에서 불기 시작한 일상사회 발음을 타고 독일 내부의 역사학자들, 특히 현대 역사학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든 화이트와 웨른 리젠으로 대표되는 두 인물 가운데서 헤이든 화이트는 영미식의 유럽 서사 또는 미국식의 서사와 내러티브 서술을 강조했던 역사 이론가라면 웨른 리젠이라는 사람은 197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집단기억, 그 집단기억과 공적기억 간의 관계, 또 공적기억의 전달 통로로서 학교 교육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드리고 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웨른 리젠이 말을 하고 있는 1970년대 독일 안에서의 역사의식은 어떤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학자들에게 1980년대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다시 그것이 2000년대 초반의 아시아 국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흡수되어졌는가라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웨른 리젠이 언급했었던 역사의식의 유형과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그런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의 최종 능력은 그가 말하듯이 구화 능력입니다. 구화. 우리말로 바꾸면 나레이션 능력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표현으로 바꾸면 내러티브 활용 능력이거나 내러티브 구성 능력입니다. 내러티브 활용 능력이거나 내러티브 구성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내러티브를 활용하거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적 사고와 쌍벽을 이루는 역사적 교육의 목표로 작동하게 됩니다. 내러티브 구성 능력이 또는 내러티브 활용 능력이 역사적 사고와 쌍벽을 이루는 역사 교육의 목표로 기능하게 된다고요. 역사 교육의 양대 목표가 뭐라고? 말 안 하냐? 말 해보라고. 아, 웃고 있잖아 지금.
나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니들이 외워야지. 응? 현재 지금 역사교육의 쌍대 목표가 뭐라고? 역사적 사고와 그러면 안 되고 역사적 사고력의 육성과 내러티브 구성 능력의 육성 이런 것들 강조된다고. 시작. 그렇지. 그래서 전년도 시험 문제 요 내러티브 능력이라는 부분이 내러티브라고 답을 썼던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요 방금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역사 서술과 역사 이해인데요. 역사 서술에 그동안의 역사 교육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은 역사 교과서의 서술 양식에 관련한 부분이었고 서술 양식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서술 양식이 있고 함의적 서술 양식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함의적 서술 양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 특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코히어런스라고 해서 응집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응집성. 그러니까 응집성은 쉽게 말을 하면 앞 단락의 내용과 뒷 단락의 내용의 유의미한 연결성을 의미해. 그러니까 앞부분 설명과 뒷부분의 설명이 유기적으로 교과서가 친절하게 연결이 돼 있느냐,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교과서가 친절합니까? 교과서가 친절하면 교사들이 또 다른 수업 자료나 학습지 이런 것들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교과서는 불친절해요. 그죠? 예전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분 때까지, 그러니까 4차 교육 과정부터 현재까지 교과서는 굉장히 불친절한 도서입니다. 불친절하다는 말은 뭐야? 아이들의 사고 활동을 왕성하게 자극시키거나 이해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인 교과서라는 이야기죠. 이해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첫째 그렇게 응집성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 또 똑같습니다. 적연성이라고 하지. 그 내러티브가 추구하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 플러서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뭐보다 좀 강화된 개념이야. 과거에 일어났음직한 일을 다룬다라고 하는 건 개연성이지. 그치? 근데 개연성보다는 마땅히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마땅히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한다라는 거. 이걸 적연성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서술은 그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 무슨 성과 무슨 성이라고? 응집성과 적연성이라고 외워야 된다고. 응집성과 적연성이라고. 그 두 단어는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시험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이 다음 순서로 이거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봤던 게 지금 내러티브라는 한 단어 물어봤으니까 역사 서술과 역사 이해라는 부분에서는 딱 그 둘 중에 하나야. 무슨 성 무슨 성? 응집성과 적연성. 응집성이 뭐라고? 설명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말한다니까. 앞단락의 설명과 뒷단락의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 내용들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응집성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어? 적연성은 마땅히 과거에 일어났어야만 했던 일, 의당 또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개연성보다는 좀 강화된 거죠. 자, 그럼 정도를 나눠보자. 가장 정도가 약한 게 코인시던스야, 우연성이야. 그 다음이 개연성이야. 그 다음이 적연성이야. 그 다음이 법칙성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시작. 우연성이야. 그 다음이 개연성이야. 그 다음이 적연성이야. 그 다음이 법칙성이라고. 이렇게 역사 서술이 추구하는 성격이 그렇게 강도가 세지는 거라고. 강도가 세지는 거라고.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런 단어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대략 목차 개관만 해드렸지만 실제로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묻어버리니까 그냥 쭉쭉쭉 읽어나간다는 느낌이 들지, 뒤편에 참고문헌 보시면 아실 거야. 일장 하나의 뒤에 딸려있는 참고문헌이 얼마나 많은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참고문헌에 접수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t it? 자, 그럼 이제 기본 문제로요. 시험 문제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출제됐나 한번 봐볼까? 이 장의 1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왔어. 에레스 슐만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책만 보더라도 뭐 갈색 책이나 남색 책만 보더라도 저렇게 세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7가지씩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 이해해?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의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 논의는 왜 나왔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은?
내용과 방법의 대립에서 파생됐다라고 표현하거든. 어. 무엇과 무엇의 대립이라고? 내용과 방법의 대립이라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시다고 쳐봐. 뭐 그들 경력은 상관없이요. 이런 분이 있다고 쳐봐. 중고등학교 교수님들 떠올리시기가 너무 옛날 기억이면 대학 교수님들 떠올리셔도 괜찮아. 에? 여러분들 대학에서 가르쳐준 선생님들 떠올리셔도 괜찮다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셔. 그리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셔. 그래서 그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자 권위 있는 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어. 에? 그 척도는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라든가 또 그분이 번역한 번역본, 그다음에 그분이 직접 저술하신 단행본 이런 것들이 인용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피인용 논문 피인용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그 부분이 학회지를 대별 그 시대 본인이 전공한 각 시대별로 학회지에 몇 회 정도나 실렸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보면 돼. 이해? 저 학교 다닐 때 응사님 가운데 한 분 또 그렇게 피인용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분인데 아이들 앞에만 서면 떨어. 학생들 앞에만 서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강의를 잘 못해.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굉장히 해박하신 분인데 아이들한테 이걸 잘 못해 이걸. 근데 또 한 분은 노 교수가 계셨는데요. 석사학위로 대학 교수가 되셨거든.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 특히 뭐 고대사 하시는 분들은 왕왕 그러던 흔한 일이었었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야. 저도 석사 4학기 때부터 강의 나갔거든. 석사 4학기 때부터요. 그리고 박사하면서까지 쭉 나갔으니까 아무튼 얼추 10년이 넘어. 그렇게 시간 강의하면 나갈 때가. 그러니까 얼마나 젊을 때겠어. 32부터 나갔으니까. 그치? 짜세잖아. 32부터 나가면 괜찮지 않아? 요즘은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요즘은 무조건 박사학위 논문은 쓰고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시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고대사 부분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내용은 잘 모르셔. 글도 잘 안 쓰시고 주로 아웃필드라고 해서 맨날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러셨던 분이거든. 근데 설명을 되게 재밌게 잘하셔. 이분이 강의하신 게 한국 고대사 강의였고 이분이 강의하신 게 서양문화사 깊이 읽기였거든. 근데 이분 수업은 바글바글해 애들이. 근데 이분 수업은 애들이 없어. 그치? 누가 잘 가르친 거야? 1번, 2번. 누가 잘 가르친 거냐고. 잘 가르친 거지. 그쵸? 에? 누가 전문가인 거야? 에? 1번. 뭐에 대한 전문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이제 대학 안에서는 곧 연구자 그룹핑 내에서는 저렇게 분류하는 게 타당해. 근데 연구자들은 원사료와 연구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만 놓여 있는 이원적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어때? 이들로부터 얻은 결과물이 있잖아. 이들이 원사료와 본인들 사이로부터 얻었던 연구 결과물을 어디에 집대성해 놓으니까? 교재 내용에 집대성해 두지. 뭐 개론서가 됐든 뭐 학술서적이 됐든. 우리는 지금 이것까지도 잘 알아야 되고 문제는 이렇게 모두 안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돼? 학생들에게. 그것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원사료만 고려하면 됐다라면 우리는 원사료, 역사가 또 누구까지 고려해야 돼? 학생까지 고려해야 돼. 그래서 무슨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해? 삼원적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삼원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교사냐, 더 좋은 모델링이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신중하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 누가 더 좋은 교사야? 이런 삼원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라면 이 서양사 교수분이 학교 가면 중고등학교 가면 더 좋은 교사야? 한국 고대사 교수분이 더 좋은 교사야? 이럴 것 같지? 근데 이분이 훨씬 좋은 교사야. 응? 이해해요? 이분이 훨씬 더 학교에서 좋은 교사고 필요한 교사라고. 피부에 딱 감이 안 오지?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강의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말빨이 좋았을까? 지금처럼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화가 잘 돼 있었을까? 처음에 강의할 때 말이야.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지. 나도 대학 시간 강의할 때 처음에 그랬어. 무조건 모든 저짜고 발전시키고 이랬어. 왜?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죠?
5년 정도 지나니까 재미가 없어. 이제 내가 재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모든 별로 이렇게 조별로 해서 발표를 해오면 항상 이렇게 봉효과를 노리는 놈들이 많아. 무임승차 효과를 노리는 놈들이 많아.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은 저놈들을 어떻게 괴롭혀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 사범대 역교과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괴롭혀줄까? 사학과 교직이수한 놈들을 어떻게 괴롭혀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더라니까. 그 고민의 전환점이 됐던 강좌가 역사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3학점짜리 강좌였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당시 교과서로, 그러니까 저 사전 교과서가 있었는데 사전 교과서를 한 명 한 명씩 모두 4명을 나눠놓고 한 명 한 명씩한테 분석해서 4명이서 합쳐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역사 교과 교재연구 및 특히 세계사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교재로 니들 이름으로 내가 책을 내줄게 라고 꼬셨어. 물론 반응은 반반이었지. 이제 공부 좀 하는 놈들은 아 재밌겠다. 그냥 졸업인 놈들은 아이씨 시간 강사 와가지고 별 지랄을 다 하네. 뭐 이랬지. 반응은 시니컬했죠. 물론 후자는 전부 다 점수가 안 좋았겠고, 그죠? 저는 아마 여러분 한참 위에 선배 좀 학교 가시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강의 들었던 사람 가운데 딱 양극으로 나눠져 있을 거야. 대학 강의를 들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수업 준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재밌었다. 어떤 놈들은 F 맞았다. 딱 그 2개. 반을 F를 줬거든. 반을. 왜냐? 수업에 나오면 뭐해? 자고 말 안 하고 있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발표 안 하고 나 집에 가라고 그랬거든. 거기 뭐하러 앉아있니? 집에 가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거면 그냥 집에서 해. 수업 들어오지 말고. 너 들어와도 F야. 시험 다 봐도 F야. 이래서. 그래서 강의 평가하는데 2.33 맞았어. 제가 400명 교직원 가운데 제일 최하였어. 최하. 첫 학기 때 그 5학년, 그러니까 5년 차 첫 학기 때 강의를 나갔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D대학교야. 거기서 꼴찌를 했다니까? 재미가 없었다는 이야기겠지. 아니, 좀 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었어,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3학점짜리 강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수강 신청 잘못해서 에이 씨발 이러면서 한 학기 마쳤던 거야. 그런 애들은 주로 F를 맞았던 거고, 수업을 잘 듣고 정리를 잘 하고 이랬던 애들은 임용고시 보면서 다 그 당해년도에 붙었지. 이유는 2가지지. 하나는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2번째는 역사 교재 및 수업 방법에 관한 2문제를 정확히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한 번만에 딱 붙어 나가는 거고, F 맞았던 애들은 4수, 5수, 6수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 저 역시 마찬가지지. 그럼 아까 그 기준 넌 뭐냐? 저 역시 마찬가지지. 그럼 아까 그런 기준대로라면 가르치는 데는 몰라. 잘 가르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어쨌든 재미는 없었던 거거든. 그럼 나는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였고 많이 아는 교사였던 거지. 이해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냐고. 그게 내용과 방법의 대립의 핵심이야. 그럼 이런 문제도 있었을 거 아니야.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학과 사람들이 많았어. 방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범대 출신들이 굉장히 또 많았어. 그도 그럴 수밖에. 이쪽은 역사학을 모학문으로 삼고 있었고 이쪽은 교육학을 모학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 사람들은 역사로서 교육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기를 많이 했었어. 통상 이런 사람들을 내용 우위론자, 이런 사람들을 방법 우위론자라고 했는데 이 2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조치가 취해졌지. 그게 역사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한 거야. 역사교육학이라는 과목이 대학의 정식 교과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불과 30년밖에 안 됐어. 그 이전까지는 역사교육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과목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모두 잘해야 되고 역사학도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되고 교육학도 잘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과 같은 만능인들이 태어나게 된 거라니까요. 제가 임용 강의 처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학과 학생들 가운데 교직 이수한 사람들이 이 전체 수강생의 3분의 2였어. 3분의 2. 23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그때 사람들은 마인드가 어땠냐면 사학과 졸업하고 그냥 교직 이수는 하나 따두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사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전혀 없었어.
그냥 사학과 졸업하고 나중에 뭐 할지 모르니까 교직에서 해두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역사 쪽에 자신감이 있다고 그럴까? 좀 자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만심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 자만심을 가진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사학과 애들 뭐 몇몇 대학 애들이 있었지. 가톨릭대 국사학과 애들이라든가 그지? 한림대 사학과 애들이라든가 연대 사학과 애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른바 과거에 사학 명문으로 이름을 조금 날렸던 몇몇 대학 학생들이 전부 다 학원에 나왔었어. 근데 합격률은 꽝이었어. 꽝. 뭘 모르니까? 이걸 몰라. 그리고 이걸 배워본 적이 없대 이걸. 역사 교육이라는 걸 23년 전에 배워본 적이 없대. 미안하지만 이 가운데도 있거든. 심지어는 이 가운데도 있어. 그렇게 교직 교수자 가운데 역사 교훈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 한국사 교수가 와서 가르치거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데려다가 강의하거나 뭐 이런 학교를 또 꽤나 되니까. 근데 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실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강의하면 안 되는 거고 그쪽으로 정말 전공을 하고 그쪽으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 그게 전공자에 의한 강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아무튼 아까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내용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아니다 내용보다는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둘 간의 논박은 많이도 알고 잘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끝났어. 많이 알아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로 끝났다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그렇죠? 교사 스스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많이 한 걸 토대로 뭐 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그럼 이런 논의가 왜 나타났겠냐? 왜? 교사 양성 시스템이 통일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논의도 미국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1984년에 슐만이 이런 연구를 수행했던 것은 미국의 교사 양성 체제가 이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역사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뭘 가르칠 수 있어서 역사를 가르칠 수 있어서 심지어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과목을 뭘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런 경우가 미국만 있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있냐고. 역사로 시험을 봤는데 사회를 가르치는 사람들 허다해. 전체 합격자의 15% 정도는 그래. 네? 중학교 역사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사회를 가르친다니까. 그지? 어떨 것 같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밌을까? 재밌을까? 저한테 지금 일반 사회 교육론 해라는 똑같은 이야기잖아. 재미없지. 왜 재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해. 왜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을까? 알고 있는 게 비슷한 말 했네.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적어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보자. 그렇지. 해당 교과의 고유한 구조를 알 거면 그 구조를 습득을 할 거면 해당 교과의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가 갖춰져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해당 교과의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가 없어. 왜? 임용고시 과목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공부했던 과목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학교 가서 또 다시 뭘 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교재연구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일반사회 교재, 강의 교재, 일반사회 교육론의 개론서 이런 것들 다 갖다가 또 읽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우리 임용고시 할 때 뭐 한국사, 동서양사 교재 이런 거 읽어보듯이.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심적 부담이 어떻겠냐고. 엄청나지. 에? 그렇다고 항의 불복할 수도 없어. 저 못 가르쳐요? 그럼 발령이 안 되는데? 발령 대기할 거야? 우리 법령상 2년 이상 대기면 뭐해? 다 취소가 돼. 실제로 초등은 그런 경우도 왕왕 있고. 대기자나 적재자가 많이 밀려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과연 한 과목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사에게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연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거지. 1984년도에. 자, 그럼 언제부터 그런 연구가 나타났는지 오늘 프린트 사쪽으로 한번 봐보자. 사책을 보시면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내용 지식의 획득과 발달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 80년대 미국 이야기야. 교사 지식 연구의 발달, 특히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개념은 교사 교육 연구, 그러니까 교사 육성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사범대학 커리큘럼에 관계된 부분이야.
큰 영향을 미쳤다. 슐만은 86년 논문에서 교사 교육에서 간과되던 교사의 지식을 보다 중요시한다며 교육계의 경쟁을 올렸고, 이에 따라 수많은 교사 인지, 수많은 교사 인지, 교사 지식, 학문 분야에 대한 교사의 belief, 신념 체계죠. 옳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역사 왜 했어, 선택? 많고 많은 과목 가운데. 그쵸. 솔직히 말하면 이 가운데 저 같은 분도 있지. 뭐 1지망에 떨어져서요. 난 그랬거든. 1지망이 영어였고, 영어에서 떨어져서 2지망에 역사로 붙었어. 고등학교 때도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때 학력고사라는 걸 봤었는데, 학력고사 국사에서 틀린 3개가 국영수 3개 합친 것보다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국사를 못했어. 또 재미도 흥미도 느끼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도 제일 외우는 거는 굉장히 짜증나 했었고 자신 없었어. 근데 이해하는 거. 문과생이었는데도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걸 보면 뭐 나쁜 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해를 위해서 나쁜 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근데 무비판적으로 암기하는 건 너무 싫었어.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선생님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전적 인명성 과인선형 숙경형 고술 뭐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 왕위 외우라거나,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이제 고려 왕조를 외우라는 거야. 나는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를 선생들이 납득을 안 시켜줘서, 이걸 외우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고 어떤 지식의 유용성이 있는지를 타당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외웠을 거야. 근데 그런 선생님들 없었어. 그냥 외우라고 해서 나와서 못 외우면 여기 붙잡으라고 그랬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여기를 대부로 때렸지. 밀걸레로 때리거나, 그거 다 외울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3년을 보냈어. 그래서 국사가 싫을 수밖에. 그 당시 또 내 이미지 속의 국사는 어땠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스카이 출신이었거든. 근데 국사 선생님만 전남대 출신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머릿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씨, 실력도 없는 게, 애들 때리기만 하고 쥐어 패기만 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였는데 그분이 이제 전교조에 해직도 당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굉장히 해박한 분이셨던 거야. 그래도 어쨌든 용납은 안 되지. 박사하면 때려도 돼? 응? 여기 피떡이 막 묻어가지고 그렇게 팬티에서 이렇게 뜯어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때려도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래. 실제로 영화 친구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다 그런 세대를 보냈어. 여러분 부모님이나 저나.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다음날 그 시간에 어김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었고, 학생 인권이라고는 찾아볼래야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를 보냈던 거지. 에? 아시겠어? 그때가 박정희, 전두환 이런 놈들 때야. 공안 출신들. 지금 대통령도 공안이지. 그래서 나는 겁이 나. 또 혹시나 그런 습성들이 발휘될까봐 겁이 나긴 해. 어찌됐든 간에 요 신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부분이야. 내가 왜 역사를 선택했고 왜 역사를 공부했는가라는 부분. 저는 처음에는 전혀 없었고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막 헛된 꿈도 꿨지. 미국도 포스트 닥으로 좀 다녀오고 해서 뭐 국내 대학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한 14, 15년 전만 해도 그런 풍운의 꿈을 안고 이제 학원은 거쳐가는 데다라고 생각을 했어. 하기 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결혼도 했고 이래서 돈도 좀 벌고 집에 효도도 좀 하고, 집에 아프신 분도 계시니까 주기적으로 돈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어쨌든 학원은 내가 박사 마치고 포스트 닥 그 비용 딱 마련할 때까지, 그때 그 당시 계산으로는 3억이었거든. 그것만 딱 벌 때까지 어쨌든 발 디딤돌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지. 근데 어쨌든 뭐 중간에 이야기는 생략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됐어. 원하는 목표 지점에는 가지는 못했고, 다행히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인지 여러분처럼 좋은 분들 만나서 그 근처에는 가 있어.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에 준하는 기구에 몸담고 있고, 대학에 있는 교수들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만족감이 높다. 돈 잘 벌어서가 아니라 대면적 상호작용이나 아이들과 느끼는 내적 친밀도, 이런 부분은 자신할 수 있어.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더 나은 측면이 있다라고.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 몇 명들은 그렇게 뭐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또 좋은 관계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신념을 갖기 시작했어. 내 나름의 어떤 신념이었냐? 여기가 사교육이고 비록 경제적인 부분으로 맺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도와주도록 하고, 전문용어로 사후 AS라고 하지. 임용이 되면 그 이후에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조금 현실화 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은 나중에 며칠씩 좀 힐링하고 쉬어갈 수 있게
더 좋은 곳에 집을 하나 짓고 마당 넓게 해서 아무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쌤 그냥 저 와서 며칠 쉬었다 갈게요 라고 하면 방 몇 개 내줄 수 있는 정도는 해야겠다. 그런 내 나름의 신념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좀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그거겠지. 역사 교사들이 쉼터, 그죠? 친구, 뭐 스승, 선생 이런 말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친구를 나한테 갖다 붙이기는 무리고, 적절한 표현은 쉼터,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라면 좀 한번 기대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뭐 살면서 그런 사람 하나쯤 있는 건 나쁜 일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그려보자라는 나름의 신념 체계를 만들었다고.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은 게 이 공부하시면서 지금 그런 신념 체계를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치? 물론 제 일은 합격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엔 다 그게 있을 거라고. 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은 해봐야겠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선생님을 꿈꾸고 있으시잖아. 그치?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23년 전에 교직 기술을 장난으로 하고 이렇게 할 거 없어서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 따뒀고 그런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같겠어? 다르겠죠. 그지? 그러니까 특수목적대라는 사범대는 왜 일반대하고 다를 수밖에 없냐면 특수목적대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아니면 초, 중, 고 이렇게 꿈을 꾸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많아. 특수목적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교직에 계시거나 교육계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아까 여기서 말했던 신념체계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형성이 되거나 강고한 사람들이 많아.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해하시겠어? 뭐 연구 결론은 안 봐도 알겠지. 출마했던 연구 결론은. 그런 신념 체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떨 것 같아? 전문성 연구, 전문성을 함양하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 일명 쫀심인 거지. 쫀심. 그렇지? 내가 버벅거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내가 아이들 앞에서 실력 부분으로 모아지는 않아야 되겠다. 욕먹진 않아야 되겠다. 인성을 욕먹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실력적인 부분에서 욕먹진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 여담이지만 저도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임용고시 학원 나와가지고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실력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책을 하나도 안 봤어. 일부러 안 봤어. 그러니까 그 전날 잠을 안 자고 열심히 다 외웠던 거야 머릿속으로. 그리고 책을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지금 말하듯이 말을 했었지.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는 센세이션을 했나 봐. 원래 다 책 보고 수업하는데 저 사람은 책 없이 수업하고 프린트도 막 별로 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쓰라는 말도 안 하고 손 내리라고 하고 무조건 내 말만 들으라고 하니까 센세이션을 했나 봐. 어줍지 않았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줍지 않았던 거라고. 그잖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상호작용으로 생각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학생들한테.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신념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해해? 정리하면 훌륭한 교사,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실천적 지식으로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건 교수 내용 지식 맞아. 그런데 그 교수 내용 지식은 신념 체계도 반드시 강해야 돼. 그 교수 내용 지식의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뭐라는 말이야? 신념 체계라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당신 왜 수많은 과목 가운데 역사를 가르칩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는 확고부동한 답변 하나쯤은 준비해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건 답변이 안 된다는 걸 알지? 나는 저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답변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역사교사가 수많은 교사들 가운데서도 왜 역사교사가 되려고 하는가에 관한 내 나름의 주장, 내 나름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다? 신념 체계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이해하겠어?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어디로 가버렸냐? 왜 이게 7페이지까지 가버렸니? 4페이지에 있던 게. 자, 그럼 마저 읽어볼게. 이제 그 부분이요. 이에 따라 수많은 교사들의 인지, 그 다음에 지식, 또 학문 분야에 대한 뭐에 대한 연구? 신념 체계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어. 그래서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수업을 잘했고요. 지식적 배경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업을 잘했죠. 신념 체계가 강한 사람도 수업을 잘했고요. 현장 교사들의 수업을 연구했던 지식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수 내용 지식을 확인하고 그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연구 및 정책이 필요한 지식 성격과 종류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요거에 무슨 프로젝트? 누구의?
현장 교사들의 지식 성장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인물이 슐만이라는 인물이고, 그 슐만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마 검색해보면 금방 나올 거야. 수잔 윌슨이라는 여류학자였고, 또 한 사람이 사이크스라는 인물이었어. 사이크스. 그다음에 그때 저 슐만의 휘하로 들어왔던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인버그였고. 이해해? 슐만, 수잔 윌슨, 사이크스, 이 세 사람이 각각 미국 교직에 있었을 때 요 밑으로 이제 현장 교사 출신의 석박사 학위생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와인버그였다고. 이해하시겠어? 응? 그러니까 이들은 학맥으로 다 뭉쳐져 있고,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역사교육 관련 원서를 보게 되잖아.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원서에 부처라고 해서 스페셜 땡스 투를 2페이지 넘게씩 써. 스페셜 땡스 투를. 그러니까 특별히 내 연구에 도움을 준 어느 대학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라는 말을 무려 2페이지 이상 쓴다니까? 왜 쓰겠어? 과시하는 거지. 과시하는 거라고. 나의 무슨 맥이다 그게? 학맥이다. 학맥. 이걸 보여주고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학맥을 알아야 곧 이 지식성장 프로젝트라는 연구 프로젝트에 누가 참여했는가를 잘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결론서들이나 아니면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등장하는 여러 학자들을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게 돼. 이해해? 물론 이제 석박사가 밟으면 교수들이 다 말을 해주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와인버그하고 관계를 아는 게 필요하냐. 이들 연구는 계속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한 가지의 공통점을 띠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네. 그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바로 뭐야? 학교 역사교육이 더 뭐 돼야 된다? 나아져야 된다라는 거야. 역사교육이 진보하고 더 발전돼야 한다라는 문제인식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그 인식의 출발점이 바로 84년에 나왔었던 이 프로젝트야. 저게 84년의 프로젝트가 86년에 연구 성과로 처음으로 나와서 논문이 발표됐으니까 아까 맨 위쪽에는 86년이라고 쓰여있기도 했었고. 이해돼? 무슨 프로젝트라고요? 지식성장 프로젝트라고.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수 내용 지식을 확인하고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연구, 정책에 필요한 지식의 성격과 종류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 프로젝트 연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바로 뭐였다? 교수 내용 지식이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 프로젝트 내용 가운데 뭐 있었냐면 교육 사회학에서 말을 하는 비판 이론을 교실 수업에 접목시킨 연구가 있었어. 그게 이영유 교수가 썼었던 교실 역사 지식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글이야. 1996년도에 그 학예 논문집 초록번호로 나왔던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이라는 노란 책 안에 사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지. 그것도 똑같이 지식성장 프로젝트 내용을 일환으로서 가르쳐졌던 것들이고, 교수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하거나 구성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그랬고요. 또한 특정 주제를 쉽거나 어렵게 만드는데 무엇이든지에 대한 교사의 이해,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선행 개념까지를 포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선행 개념, 이걸 누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교사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학생에 대한 정보, 학생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즉 교수 내용 지식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 교과의 특정적인 내용 지식의 이것을 뭐를? 구조를 학습자를 고려하여 전달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가 강조되는 수업 방법이기 때문에 암기식이라거나 또는 암기식의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팩트, 사실들,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하는 수업은 잘못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일부분만, 역사 본질에 관련한 일부분만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그걸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구조 요소,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사실학습도 해야 되지만 모두 개념학습도, 또 모두 일반학습도, 또 모두 주제학습도, 또 모두 이론학습도,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더 나아가 역사 연구 방법과 관련한 뭣도 탐구식 수업도, 더 나아가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경험해보기 위한 수업 활동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지. 이상과 같은 그런 수업 활동 모두 다 포함시킨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무슨 지식의 보유자다. 교수 내용 지식의 보유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수 내용 지식의 핵심은 교사가 얼마만큼의 양을 많이 보유했는가가 아니라고요. 제가 맨날 비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역덕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학교에서는. 역덕들이 이걸로 역덕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산업화 시대의 교사 모델은 될 수 있겠지만 정보화 시대의 교사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의 진정한 역덕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식을 뭐하고 변형시켜야 되죠. 변형시켜서 표현하고 또 학생들과 뭐하는 의사소통하는. 그렇죠. 근데 대체로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역덕을 제가 다 싸잡아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요. 혼자 말하기 좋아하고 혼자 남에게 설명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장 교사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이 그거야. 에? 아이들과 뭐 하지 못하면, 이거 하지 못하면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교수 내용 지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슐만과 그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교수 내용 지식의 개념화를 토대로 기존 연구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자세한 교사의 지식에 대한 사례 연구를 내놓았다. 후속 연구 세대들은 이를 더욱더 확대시켰다. 그래서 어떤 말을 쓰기도 한다? 읽어봐. TPEC. 테크놀로지 페다고지컬 컨텐트 날리지, 줄여서 약칭 TPEC이라고 부릅니다. 뭘 활용하기 위한 교수법적 지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1세기판 역덕인가요? 21세기판 역덕 교사. 소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가운데 또는 학생들이 요구되는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능력이 있고 또 정보 활용 능력이 있지. 그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이제 21세기판 역덕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관해서 아직 국내에 많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조만간 저런 부분에 관한 연구 성과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여. 일반 사회과에서는 이 연구가 실제로 많이 행해졌는데요. 조영달 교수에 의해서, 서울대 조영달 교수에 의해서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법 내용 지식이라는 연구가 따로따로 만들어지기도 했어. 아직 역사 교육에 저런 쪽이 접목되지는 않았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저것도 알아둬야 돼. 자, 읽어봅니다. TPEC. 무슨 지식? 테크놀로지 활용과 관련한 교수법적 지식. 시작. 테크놀로지 활용과 관련한 교수법적 지식. 슐만의 연구를 뒤를 이어서 최근에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서 거기까지 확장되었다라는 부분이라고. 자, 그 다음 역사 교육에서 교수 내용 지식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국내에서도 이어졌는데 참관 수업을 통해 교수 내용 지식의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하기도 했고 교수 내용 지식을 보다 분석적으로 일하는 노력도 있었고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실체를 구현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아무튼 여러 가지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슐만의 교수 내용 지식 개념화는 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분석적 구분을 제시한 것이었지 교사가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을 체계화해서 카탈로그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라는 말은 뭐야? 사본대 커리큘럼을 잘 짜자라는 거고, 교육 행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그다음에 교사 육성이나 교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더 나아가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 과정도 개선하자라는 것이지, 그렇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무슨 지식으로 이제 TPEC 지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역사 수업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교사를 임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기 위해서 연구했다라는 거죠. 즉 중등 역사 교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내용 지식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지금 추출해내서 교사 양성 과정에서 가르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교수 내용 지식은 학생에게 특정 지식을 가르치며 형성하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과목별로 해결해야 될 일이지 사본대 안에서 모든 과목들을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수 내용 지식은 혁명이나 변화와 같은 개념과는 달리 다른 교실, 다른 과목, 즉 역사에서 동아시아사로, 한국사에서 세계사로 쉽게 모델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약하면 한국사 교수 내용 지식이 따로 있고 세계사 교수 내용 지식이 따로 있고 또 뭐가 따로 있어? 동아시아사 교수 내용 지식이 따로 있어. 이해해요? 자, 내용 지식과 교사의 수업관의 관계를 고찰한 윌슨, 슐만의 동료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87년에 그들이 연구를 하나 수행했는데 영어 교사의 교수 내용 지식의 사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 영어 선생님이 엘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줄리어스 카이사르라는 희곡을 가르치면서 이 희곡의 주제를 인간의 내적 갈등, 즉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을 구분할 수 없는 인간의 도덕적 결정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시 프로그램이었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뭘? 스타트랙. 이 주인공이었던 당시 커크 선장의 역할, 이걸로 여러분이 감정을 해보라 라고 좀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지 지금.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커크 선장이 이끄는 우주선의 선원이라고 상상해보라고 했다. 커크 선장은 참 좋은 선장이지. 그래야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 그러나 선원들은 커크 선장이 너무 위험한 몸을 하고 난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했지. 이러다가 우주선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걸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학생들은 커크 선장을 죽여야 하는지, 죽인다면 왜 죽여야 하는지, 아니면 왜 죽일 수 없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게 했다. 토론의 결과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을 냈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인물과 상황을 통해 스타트랙이지? 자, 이제 저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봐. 교수 용어, 교수 내용 지식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용어. 무슨 사례? 이 유추하고 있는 거니까. 기반 사례, 그죠? 표적 사례.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카이사르라는 희곡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뭐라는 거야? 자, 아까 엘란이라는 여자 영어 선생이 생각했던 게 유추라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방법을 요즘에는 쓸 수 없다고. 요즘 애들은 스타트랙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여기 써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 미국 학생들은 스타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엘란의 학생들처럼 토론에 집중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교수 내용 지식은 그때그때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 사례 연구 중심으로 흐르던 교수 내용 지식 연구를 발전 확장시키다고 평가받는 교사 지식과 그 역할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최근 주목을 띄는 연구가 하버드 대학의 힐과 미시간 대학의 볼 그룹의 연구다. 그래서 힐앤볼 그룹이라고 불러. 따라 읽어봐. 힐앤볼 그룹. 뭐에 관한 연구? 최근의 교수 내용 지식에 관한 연구라고. 최근의 교수 내용 지식에 관한 연구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힐은 뭐라고 말을 했냐? 여기 보면 힐과 볼의 연구팀은 보다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 교사가 사용하는 내용 지식을 뭐 하자? 측정하자.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내용 지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해야 교사의 지식과 학생의 성취도 간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논지다. 교사의 지식과 학생의 성취도 간의 정확한 관계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독립변인, 이게 종속변인이야. 상관 연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상관관계 연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팀은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지식을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사가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내용 지식의 개념화다. 이들이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내용 지식이란 무엇일까? 이는 교수 내용 지식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팀은 우선 단연간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지식을 연구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내용 지식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내용 지식과 다름을 확인했고, 교수 내용 지식이 교실에서 교실로, 교사에서 교사로 전이가 쉽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연구팀이 확인할 때 사용하는 내용 지식은 목록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이는 뭐이기 때문이다. 내용 지식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교수 내용 지식은 목록화가 어려워. 그러니까 대신 뭐라도 목록화해? 내용 지식이라도 목록화해. 그럼 이 목록에 따라서 개발되어지는 이 교수 내용 지식은 교사들마다 또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뭐 할 테니까 다를 테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라니까. 4차 교육과정,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한국사 내용, 세계사 내용 크게 바뀌었을 것 같아. 바뀌긴 했지만 크게 바뀌진 않아. 그렇지? 근데 그에 비해서 교사들의 역할은 어떤 것 같아? 교사들의 역할이나 교사들의 수업 활동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굉장히. 이해해? 그러니까 이렇게 유목화를 시켜둔단 말. 이른바 내용 요소.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지식을 이렇게 인덱스화 시켜두게 되면 이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어떤 교수 내용 지식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교사들의 몫이잖아. 그치?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유목화 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라도 유목화를 시켜두면 나머지 이 역할은 개별 교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니까. 이해해? 그래서 정리하면 최근의 교사에 관한 지식, 교사에 관한 지식 연구 부분에서는 내용 지식을 유목화하자, 내용 지식을 목차화해서 정리해두자라는 것까지 넘어오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연구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까 힐과 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 문제 딱 나온다라는 건 아니니까 큰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맨 앞으로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교사의 지식 분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슐만이 분류해 놨다라고 써 있죠? 그죠? 그때 말하는 내용 지식은 뭐고? 해당 교과. 그러니까 역사로 치면 역사 과목의 기본 개념과 원리, 또 방법론적 지식이고요. 교수 내용 지식은
그렇죠.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내용 지식이 밑바탕이 돼서 변형된 거지. 학생들에게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하고 조직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말을 해. 그 사례로 유추, 은유, 직유, 예증, 또 비교, 비유, 또 감정이입까지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지식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 교육 과정 지식은 일정한 단계에서 어떤 주제나 어떤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겠지. 또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그러니까 저게 뭐야? 교육과정 무슨 능력? 재구성 능력이 되겠지.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이와 연관된 지식이 무슨 지식이다? 교육 과정 지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저게 파란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고요. 교수능유식 개념을 창안한 사람은 미국의 교육학자인 슐만이다. 그는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지적 기반을 원래는 몇 가지로? 7가지로. 내용 지식, 교수법적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내용 지식. 이 가운데 지금 요 내용 지식, 그 다음에 요 교육과정 지식, 그 다음에 교수내용 지식. 이런 것들만 지금 강조됐던 거지. 그죠? 그 다음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관한 지식, 교육의 목적, 가치, 철학, 근거에 관한 지식. 자, 한번 연습해서 찾아볼까? 역사교육 목적론은 이 가운데 무슨 지식인 것 같아? 역사교육 목적론. 여기 있지? 그쵸? 목적론.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아이들의 역사 인식에, 역사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내가 어떤 역사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역사 교육의 목적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역사 교육의 목적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구현하실 수업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예. 인정하시기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수업 방법의 일부분을 학교에서 차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구쌤이 수업했던 방법의 일부를 학교에서 차용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목적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까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빼고 나머지 4가지 것까지 합쳐가지고요. 대략 7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최근이 아니라 7가지 가운데 역사과에서 주목을 했던 그 3가지 것들만 지금 주목을 했던 것이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거? 그가 말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관한 지식. 이거 교육 철학에 관한 지식이지. 그치? 교육 철학에 관한 지식이잖아. 쉽게 말해서 이거 객관주의, 요즘처럼 뭐 구성주의. 그러니까 구성주의 환경에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객관주의에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슐만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다시 정리했고요. 내용 지식이란 교사가 갖춰야 될 지식의 범위와 구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지식, 일정한 단계에서 특정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슐만은 뭘 발견해 주려고 했냐, 뭘 밝히려고 했냐, 여기 써 있다시피, 그지? 교수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 전문가고요. 내용 전문가. 그러니까 이건 교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연구자, 교수 또는 연구자가 되겠고,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 교사가 되겠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이원적 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 요건 삼원적 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교수 내용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 교사는. 그지만 누구는? 교수는 이게 교수 내용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학에서 서양 문화사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대학에서는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어. 이해해? 직접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뭐 해야 되지 않으니까. 가르치고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대학 교수는 교사직이 아니라 연구직이야, 연구직. 그러니까 교수의 제1의 임무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는 거야. 연구를 수행하는 거야. 그런데 교사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1이지. 그쵸? 뭐 수석교사가 꼭 그런다라는 건 아니지만 수석교사를 뺀 일반 평교사라면 대부분 다 연구보다는 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제1의 목적.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연구자와는 다르게 무슨 지식이 요구된다?
교수 내용 지식이 요구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남색색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유추 사례 있습니다. 그죠? 유추가 교수 내용 지식 가운데 하나고요. 한자로 그 유비추리의 줄임말이라는 거 아시죠? 예,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아테네 민주정치와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비교하는 경우라고 그랬네. 비교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례로 들고 있는 것들은 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비교까지를. 또 고려 말기 농장의 성격과 로마의 라티푼디움 관련한 수업 내용. 공화정 말기 자영농 몰락, 오늘날 농민 생활의 어려움, 경제공학,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사례와 관련성 속에서 기반 사례와 표적 사례에 관련한 속에서 자, 이 기반 사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로 익숙한 것, 익숙하지 않은 것, 익숙한 것. 이거 익숙하지 않은 것. 이거 선행학습 또는 선행 경험. 요거 본시학습 경험. 이번에 배우게 될 거라고 했었죠. 역사 수업에서 이용한 설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숙한 경험, 익숙한 경험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야. 뭐를? 기반 사례와 표적 사례를 있어서 특히 기반 사례를 예로 들 때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익숙한 경험으로부터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잘 써 있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뭐로 삼는다? 적확히 외워야 될 문장이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무슨 사례를 또 한번 말하지만 적확히 외워야 될 세 줄이라고. 뭉개 쓰지 말고 적확히 외우라고 요 세 줄을.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뭐로 삼는다? 기반 사례로 삼는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적 사례로 삼는다. 둘째, 유추 활용할 때 두 번째 유의사항 뭐 해야 된다? 유추의 대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에 비해서 비교는 차이점도 알아야 되죠. 물론 유추도 알아야 되지만 비교는 훨씬 더 그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교사는 유추의 대상이 갖고 있는 뭐에도 차이점이다. 이게 만약에 비교라면 둘째, 셋째가 뒤바뀌는 거야. 둘째, 셋째가 뒤바뀌는 거라고. 유추의 유의점이 아니라 비교의 유의점을 쓰라고 본다면 중요도가 바뀌는 거지. 비교는 어쨌든 뭘 더 드러내고자 하는 거니까. 차이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해? 무슨 말인지? 예. 여기까지가 대략 지금까지 교수 내용 지식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내용들, 또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과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쉽죠 이제? 보고 쓰시면 되겠고.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최근에는 뭐가 정확하게 많이 나온다고? 요 개념을 정확하게 많이 나와. 아까 외워볼까? 교육과정 지식이란 시작. 일정한에서 시작해. 일정한 시작. 일정한 단계에서 특정 주제나 특정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 또는 그에 관련한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이렇게 적확히 외워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대략 뭉개서 교육과정 지식, 뭐 자료 활용하는 지식 이렇게 대략 뭉개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해서 외우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봐볼까? 두 번째 거. 경력교사가 초임교사보다 유능해. 그럼 뭐가 뛰어나? 요게 뛰어나. 요게. 그치? 왜? 저것의 유무는 무엇의 상징이니까? 전문성의 상징이니까. 알겠습니까? 세 가지 지식 가운데서 저 교수 내용 지식이 전문성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경력 또는 여러 차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런 교수 내용 지식 사례가 많아. 사례가 풍부하다고. 근데 초임교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경력교사보다는 초임교사가 훨씬 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경력교사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돼? 응? 학교에서 이런 갈등 흔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번에도 찾아오신 분 제가 한번 상담해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 거 나는 지금 올해 1년차 교사야. 그런데 지금 내 위에 있는 사람은 3년차, 나보다 2년 더 빨리 임용시험 합격해서 왔어. 학교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에서 이분이 부장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나이가 이래. 이 학생은 이렇대. 딜레마지. 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성별은 물론 뒤바뀌어도 나이가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보이는 문제가 뭐냐? 초짜 취급을 한다는 거야. 말투도 그렇고 또 실제 시험 문제를 만들 때나 채점을 할 때나 중간중간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부분은 항상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합리적인 해결책은 뭘까? 응? 교원 박씨 기다려? 어? 물어봐? 쌤도 김쌤 수업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어? 그러니까 뭐그 젊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40대 미만이라면 그런 말도 분명히 통하긴 할 것 같아. 학원 수업 들으셨어요? 네. 그럼 뭐 10에 9명은 들었을 테니까. 네. 김쌤 수업 들었어요? 네. 잃을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응? 선생님, 제가 초임교사로서 학교 행정 업무와 이 학교의 실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선생님과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잖아. 시험 문제 만드는 거, 성적 처리하는 거, 이게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해돼? 자, 세 가지 말해봐. 내용 지식이야, 교수 내용 지식이야, 교육과정 지식이야. 어? 그건 폭넓게 보면 교육과정 지식이야. 교육과정 지식. 어? 야, 교수 내용 지식이라고 그러면 말할 논리가 없잖아. 쟤는 짬밥 교사고 나는 신규인데 어떻게 말을 해? 경력 교사가 초임 교사보다 유능하다고 지금 논문에 딱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할 거냐고. 그잖아. 그러니까 교수 내용 지식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 내용 지식도 왜 이야기할 게 없어? 다 똑같은 시험 보고 당신도 합격하고 나도 합격했으니까 당신이나 난 내용 지식 차이는 내용 지식은 검증이 끝난 상태지. 그럼 남은 건 뭐야? 그거야 그거. 교육과정 지식이라고. 에? 근데 문제는 이때 말하는 이 교육과정 지식이 적어도 뭐는 아냐? 에? 해당 학교에 오래 있었다고 저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니까. 이해해? 아, 속된 말로 이랬는데 나는 학원 생활도 좀 해보고 기간제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고사기에도 있어보고 이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잘 알아. 또 문항 만드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니까. 선생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넓게 보아서는 교육과정 지식과 관계된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선생님도 저도 역시 각자 다른 말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어? 이 사람처럼 신규인데 그래도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죠. 이렇게 대응하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때? 스트레스가 되지. 그 자리에서 안 풀고 나가면. 이해하겠죠? 그런 방법 안 통한다. 그럼 그냥 취업해. 안 되면 취업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지? 웃자고 한 말이지만 아까 제가 말했잖아. 티팩. 교사에게 요구되지는 테크놀로지 활용 지식. 에? 그것도 뭐야? 의사 표현 능력이라고. 의사 표현 능력. 그런 말을 정정당당하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라니까. 알겠어요? 너무 신규라서 위에 선배 교사들 눈치만 본다. 그럼 그것도 빙신 학발이진 거야. 에? 쪽쪽 빨림을 당할 애들이지. 내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내가 수긍할 건 수긍하고. 하지만 항상 말했지만 그걸 담는 그릇은 잘 포장을 해야 되는 거고. 용어, 말 이런 것들은 잘 선정하고 포장을 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말을 하되 그 격식을 갖춘 그릇 안에 칼을 딱 집어넣으면 돼. 알겠어? 그래서 상대가 이쁜 그릇이네라고 착각을 해서 그 말이 딱 비수가 되게.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지. 저는 그런 말 못하겠어요. 마음이 약해서. 이러면 계속 호구가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너무 조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죠.